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여름까지 문재인 씨의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인물, 또 같은 해 9월경에 잠시 문재인 씨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 그가 바로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는 조국 씨, 그 사람입니다. 현재 조국 씨는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죠. 그의 아내, 동생, 또 여러 관련된 사람들도 형사 피고인 상태입니다. 결국 고위 공직자였던 조국 씨는 직권 남용 등 공무원 범죄 혐의로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2020년 5월 8일 조국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법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단어를 가지고 말싸움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조국, 그의 밑에 있는 특감반, 이 특감반의 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의 현재의 직업이니까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이인걸 변호사는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가 기소되기 직전까지 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가 기소된 다음 날인 2019년 11월 12일에 사임을 했죠. 이인걸 증인은 이제 현재의 그의 법적 지위는 증인이었죠. 이인걸 증인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 반장으로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를 감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재수 피고인은 2010년에서 2018년까지 투자업체라든가 신용정보, 채권 추심업체, 이런 데의 대표들 4명, 그들에게서 수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이익을 받고 그런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2019년 12월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별감찰반이 이러한 유재수 씨를 감찰한 내용은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유재수 씨가 기사가 달린 차량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유재수 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들의 항공료를 업체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 그리고 유재수 씨가 골프채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문재인 씨의 비서실 안에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비서실 안에서도 민정수석 비서관인 조국 씨, 그의 소관이었던 것이고 이제 거기에 직접 반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인걸 씨다, 이렇게 됩니다.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은 아니고 법령에 따른 그런 조직입니다. 특별감찰반에서 유재수 씨를 감찰하고 있을 때 어떻든 이인걸 반장으로서는
법령에 따른 조직이니까 법령에 따라서 공무 수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부당한 압력은 바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 이 감찰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 하는 것이죠.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천경득 선임 행정관은 핀잔을 주듯이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참 독특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재수를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유재수를 살려야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된다. 금융권을 장악하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령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그렇게 집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천경득 선임 행정관은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비단 특별감찰반의 그 법령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부터 위에서 모조리 다 위반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막은 알 수 없는데 유재수는 자기들 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금융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말만 들으면 위험하기 이를 데가 없죠. 금융권을 왜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수를 살려야 한다. 이 이야기는 유재수가 억울하다. 죄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아무리 더러워도 살려야 한다. 아니 사실 그는 가만히 두면 살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아무튼 이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인걸 증인에 따르면 유재수 씨에 대한 보고를 총 4번 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찰에 착수했다 하는 보고, 그 다음에 유재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고, 유재수 문답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4번째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올린 중간 보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는데 이상하죠. 중간 보고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후속 보고도 있을 수 있고 종결된 그때의 보고도 있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중간 보고가 끝인가? 이 명칭만 보고도 무엇인가 절차가 삐걱거리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조국 씨에게 올린 중간 보고, 이것으로 유재수 씨 관련된 것들은 모든 것이 종료됐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최종 보고도 없이 종료됐다.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보고인 중간보고, 여기에는 유재수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중대 사안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보고였다. 그렇게 이인걸 증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또 금융위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보고가 올라간 후에 조국 씨는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밝혀졌습니다.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든지 감찰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감찰 손 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찰 중단 지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조국 씨의 변호인이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중단 지시가 아니고 종결 지시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해라. 이제 이런 지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부당한 지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이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을 이제 직권 남용으로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하라. 일단 이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감찰이 이미 있었고 보고가 4번이나 올라갔는데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조국 씨는 역시 이것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통상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감찰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감찰 관련 보고 그리고 지시 하달, 최종 결과를 기재한 이런 공식 문서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씨의 이러한 부당한 지시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없다. 이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국 씨 때문에 후속 조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다든지 하는 그것을 못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상층부에서 청와대에서 없애버렸다. 이러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느낌이 올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런 지시를 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그 내용을 이인걸 특감반장 그리고 특별감찰반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함에 그치지 않고 2018년 12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진술을 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 첩보가 접수가 돼서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고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인걸 증인은 이와 관련한 그 증언에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씨의 비위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그러면 조국 씨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인걸 증인은 조국 씨는 유재수 관련 보고를 받고 감찰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조국 씨가 이때 국회에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이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자신이 마치 문재인 씨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처럼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또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번에 조국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감찰을 종결시켰다. 감찰은 중단한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이다. 지금 중단이냐 종결이냐를 가지고 뭔가 좀 시간을 끌어보겠다 하는 것인지 여유 있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들이 무슨 대단한 꼼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은 조국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그가 한 이야기는 이렇죠. 조국 스스로 그거 내가 했다. 이제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진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단이든 종결이든 이거 문제는 아닌 겁니다. 다만 조국이 유재수 감찰하지 마 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이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행위를 했다. 내가 그걸 했다. 그러나 하고 항변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일단은 피고인이 유죄 쪽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보통 피고인들은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조국 씨의 조국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말, 감찰은 중단이 아니고 종결이다. 이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을 종결시켰다. 그들의 말대로 그냥 받아주기로 합시다. 그러면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종결이 되죠.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조국 민정수석은 종결에 따른 절차, 그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결은 했는데 종결 처리가 안 된 것이죠. 만일 말로 사직하겠다고 했는데 사표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또 말로 상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끝나버렸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적 효력은 나오지 않죠.
행정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자정부 시대입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종결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이죠. 증명 책임은 조국 씨가 지는 겁니다. 종결했다고 하니까 종결한 자료를 조국 씨가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증인 측에서는 중단됐다고 하니까 종결 자료를 낼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조국 씨가 전자문서로 된 그 시점에, 과거 그 시점에 등록이 된 이 종결 자료,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권남용 맞습니다.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종결 처리가 안 된 현재의 상태, 이것은 중단입니다. 종결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변호인이 자신 있게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다 했던 것은 다시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은 틀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는 감찰 중단입니다. 조국 씨가 감찰 종결의 자료를, 전자 문건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게다가 특별감찰반에서 이렇게 최종 보고서의 작성을 중지당하고 감찰도 중지당하고 유재수처럼 중대한 비위가 있는 자의 그 비위 사실이 청와대의 손으로 숨겨지고 덮이고 또 이것을 수사기관에 이첩을 못하게 하는 지시를 받아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인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감찰반의 반원들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들이 또 아주 오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감 반원이 수사기관 근무 시절의 관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무슨 관성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수사기관에서 대개 이 사람들은 수사관이나 혹은 경찰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조치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감 반원들을 싸잡아서 얕잡아보고 비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파견수사관 출신 특감 반원들이 스스로를 막강한 권력으로 오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온 수사관 출신들, 대체로 경찰이나 수사관,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청와대 특감반에 왔다고 해서 마치 자기들이 청와대 인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해서 지금 납득을 하니 못하니 이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소위 개무시한 것이죠. 이게 지금도 조국 씨처럼 피고인이 되어 있는 그런 피고인 가운데서도 왕년에 민정수석을 했다. 뭐 이런 사람의 피고인은 이렇게 오만한 것인가. 정말 지체 높은 것들의 그 태도, 국민들이 역겨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뉴스를 보면 참 복잡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조국 씨가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던 내용이 있죠. 그것을 보도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거기 나갔을 때 청와대 그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씨가 나갔죠. 그러면은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이고 임종석 씨는 비서실장으로 나갔는가? 그 사실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 방송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조국 피고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한다든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한다든지 조국 교수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좀 의식적으로 고치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단 쓸 때가 있죠. 조국 씨가 장관으로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될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러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위치가 다를 때도 그냥 좀 좋아 보이는 것을 갖다 쓴다든지, 또 지금 피고인의 신분인데 그냥 피고인의 신분으로 나가 있는데 민정수석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과거의 호칭을 좀 떼는 그런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정보가 왜곡되는 것도 좀 피할 수 있고, 또 조국 피고인의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확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부터 그 전직을 한없이 갖다 붙여주는 거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